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기관의 종류와 역할 중에서 금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요, 금융기관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그 역할을 각각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종류는 첫 번째 중앙은행이 있고요. 두 번째 제1금융권, 세 번째 제2금융권, 네 번째 제3금융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을 중앙은행이라 하는데요. 우리 은행의 은행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금융기관의 업무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금융권은 일반 은행과 그 다음에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이 바로 제1금융권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금융권은 KB국민은행, KB하나은행, 또 우리은행, DGB 대구은행, 지방은행이죠. 그죠? 전북은행, 광주은행, 그리고 NH농협은행, 수협, 또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것들은 제1금융권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좀 주의할 것은 NH농협 중앙에는 1금융권, 또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진다는 것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금융권은 일반 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제1금융권 중에서 특수은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축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은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진 은행이기 때문에 특수은행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한국외환은행은 주로 외환 거래를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졌고요. 무역에 관련되어진 금융을 취급하는 것이다. 외국 돈 바꾸고 업무 처리하는, 교환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죠? 1990년도에 민영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거래와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졌다. 두 번째,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육성 또 지원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저금리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은행이 바로 중소기업은행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은행은 서민금융, 그죠? 그 다음에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정말 국민을 위한 은행이다. 서민을 위한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998년 민영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은행은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집을 산다든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든지 또는 집을 짓는데 또 자금을 융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것이 한국주택은행이죠. 특정한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은행이다. 마찬가지로 1998년도에 민영화가 되어졌습니다.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농업인들을 위한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다음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가축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의 자금을 공급하고 지원하고 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은행이 농업, 수산업, 축산업 협동조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수은행입니다. 국책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특수은행은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자금 공급을 주로 배려한다라는 취지로 설립되어졌지만 그 외에는 일반 은행과 거의 차이 없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은행, 한국외환은행, 외환, 거래,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위해서
국민은행, 서민을 위해서, 영세기업을 위해서, 주택은행, 주택자금, 농업수산업, 축산업, 농수축산업의 신용공급,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자,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제1금융권은 은행을 말하는데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었다. 자, 세 번째 제2금융권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다. 은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신협, 또 우체국 예금, 종합금융상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2금융권에 해당되어진다. 제2금융권은 이렇게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 자 투자매매, 중개업자, 그죠? 그래서 주식을 중간에 매매하거나 중개해주는 정권회사. 자, 다음은 집합투자업자가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있는데요. 자산운용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묶어 일시에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의 돈을 이렇게 모읍니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한 곳에 모은다. 요거는 묶었다. 그죠? 그래서 이 돈으로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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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00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전문가가 되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가 일반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운영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산운용회사가 하는데 보세요. 여러 사람의 자본을 모았다 해서 집합투자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권투자회사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산을 운용하는데요. 이 회사가 설립되려면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 조건 등은 일정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70억 이상, 5인 이상이 같이 설립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조건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금융권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 하는 것, 정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자, 또 금융투자업자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투자 일임 자문업자. 투자 자문, 묻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투자 자문회사. 투자 자문회사는 뭐냐? 고객과 1대1 일임 계약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죠? 내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B라는 너가 모두 다 맡아가지고 좀 운영을 해달라. 내 재산을 모두 다 맡긴다. 일임한다. 그래서 투자를 일임하는 자문업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자문회사는 고객과 1대1로 일임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웅진 루카스, 미래에셋, 무디스 이런 것들은 투자 자문회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탁업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탁업자는 신탁회사를 설립하게 되어지는데요. 개인, 기업, 비영리, 정부기관의 일정한 재화의 소유권을 수탁받는 회사다. 그죠? 수탁받아서 운영한다.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기업, 그 다음에 뭐 정부기관도 좋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일정한 재화를 갖다가 넘기죠. 그죠? 누구에게? 신탁회사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 신탁회사가 맡긴 이 재화, 주로 부동산도 좋고 또 뭐 정권도 좋고요. 또는 자본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탁받는 거죠. 소유권을 수탁받는, 이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아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됩니다. 수탁이라는 것은. 그래서 맡아서 운용을 하고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되어지죠. 이런 회사를 우리는 신탁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회사들도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금융투자업자로서 제2금융권에 해당되어진다. 또 제2금융권에 어떤 기관이냐면 보험회사도 제2금융권에 해당되어진다.
생명, 손해, 우체국 보험 이런 것들도 제2금융권에 해당되어진다. 그 다음 또 2금융권에 속하는 기타 금융회사가 있는데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 그죠? 여신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걸 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행에 업무 중에 여신 업무가 있죠. 그죠? 수신 업무, 여신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있는데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신용카드 회사. 그죠? 그래서 너 결제 날짜 언제로 할래? 카드 발급할 때, 그죠? 10일날 할 거야? 그러면 오늘이 1월 25일이면요, 2월 10일까지 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사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때 쓰는 모든 것들은 외상 맞죠? 외상에다가 2월 10일 결제일이 되면은 이 자기가 사용했는 금액을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납부한 그 기간까지는 뭡니까? 여신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 신용카드가 있다. 두 번째, 할부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재화의 금액이 너무 커서 고가 상품이라서 구매를 할 수가 없을 때 이때 빌려준다는 거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분할해서 갚도록 이렇게 하는 회사죠. 그죠?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최종 할부금과 수수료를 내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소유권, 그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에요. 소유권이 그 재화에 대한 최종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최종 권리는 할부금과 수수료를 다 냈을 때, 그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준다. 여신 전문금융회사다. 신용 할부금융회사. 그 다음에 금융지주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지주,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합병하지 않고 독립경영을 하면서도 이들 회사의 경영을 종합해 전체의 방향으로 잡아가는 본부가 있는 회사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금융지주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별도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의 경영을 통괄 또 조정하고 그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를 지배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영업은 B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제약회사다. 그죠? 이 회사는 이제 컴퓨터다. 그렇죠? 컴퓨터다.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이 회사는 B 회사와 C 회사가 잘 운영되는지 감시만 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갖다가 나중에 일정 금액을 A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합병하지 않고 독립경영을 합니다. A, B, C 독립경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 회사의 경영을 종합해 전체의 방향을 잡아가는 본부가 있는 회사. 본부가 A죠. 그죠? 본부가 있는 회사. 이 회사가 주도권을 잡는 이유는 B의 주식, C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영권에 참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 보유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의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다. 여기 나오네요. 금융지주회사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회사의 경영을 통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금융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을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그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설립되어진 공사입니다. 공사, 그죠? 공사, 국가와 일반 경영인이, 국가가 이제 자본을 투자하고, 그죠? 일반인이, 민간인이 이제 경영을 주로 해서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바로 공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재정은 사실상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되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각종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 금융업체이다. 자, 금융 업무를 담당한다. 부실 채권을 정리한다.
어느 뭐 은행이 부실해졌다. 그죠? 또는 어떤 뭐 회사가 어떤 회사가 부실해졌다. 그러면 이때 이 회사에서 이제 발행했던 채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채권들이 막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인수한다고 해놨죠. 그죠?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얘가 경영이 정상화되어지면 다시 수익을 올리거나 또는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그 손해를 공사에서 이제 부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 회사에 투자한 여러 사람들이 또는 관련 있는 회사들이 이 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인수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에도 직접 관여를 하고요. 또 체납, 조세, 정리 업무 등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자산관리공단이다. 자산을 관리한다. 부실채권, 정리, 인수, 기업 구조조정, 자산관리, 체납, 조세, 정리 이런 것들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 그 다음 한국정책금융공사.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다. 이 정도만 알아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2009년에는요. 한국산업은행에서 분리되어서 정책금융 역할만 승계를 했습니다. 요 부분만 승계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정책금융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2015년 다시 한국산업은행에 재흡수되어졌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용하여 자금중개 기능이 금융기관의 주된 목적이죠. 그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이 업무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개발, 사회 기반 시설,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큰 시설들을 기반 시설이라 얘기하죠. 중요 시설들, 뭐 도로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새롭게 성장하는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죠. 이런 데도 도와준다 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안정 및 그와 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또 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통한 고용 창출, 금융 산업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한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여러 회사를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주택금융을 장기적으로 대여해주는 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이나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 그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여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투자공사,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이 돈을 위탁하게 되어지죠. 그죠?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것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맡기는 거죠. 위탁한다. 그래서 이러한 맡겨진 돈을 운용하는 것이 바로 한국투자공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음은 금융보조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금융감독은 각종 금융기관 업무의 감사, 그 다음에 제재, 감독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기관을 감독한다. 감독하는 건 감사. 잘 못하면 제재를 가해야 되죠. 이런 감독을 하는 것이 금융감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국거래소는 주식,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종합거래소, 이걸 갖다가 한국거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우량주가 있잖아요. 우량주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주를 갖다가 이렇게 구매해 놓습니다. 그죠? 구매해 놔놓으면 여기 구매해 놨는 데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여러 회사, 우량 회사에 주식이 구매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주식에 단가를 부여합니다. 그죠? 단가를 부여하고 이것을 갖다가 구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가면은 이 수익에서 이렇게 투자했는 사람을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ETF가 되어집니다. 상장지수펀드. 요 여러 개 주식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가면요, 그 올라간 만큼 배당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상장지수 증권은요, 똑같습니다. 상장지수 펀드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증권입니다. 노트입니다. 그죠? 이거는 펀드지만은 돈을 이렇게 주식을 실제로 샀지만은 이거는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여러 개의 우량주를 이렇게 내가 당신들이 투자하면은 이 부분에 투자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 우량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은 돌려주고 손해가 나면 손실을 부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이 펀드가 이제 실패를 봤다. 그러면요, 이 펀드 회사가 실패가 보면요, ETF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아까 사 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을 갖다가 구매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투자자에게. 그러나 상장지수 증권은요, 사놓은 주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을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손실을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식, 채권,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두 개 차이 알겠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요. 선물 시장이라든지, 선물 거래, 그 다음에 옵션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와프, 이런 스와프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생상품에 해당되죠.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을 한국거래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금융보조기관에 예금보험공사가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요, 이 금융기관에 여러 가지 예금자들이나 투자해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예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예금보험공사에 일종의 보험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금융회사가 파산이 나면은 그 예금, 일정 금액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공사가 예금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 말 그대로 결제 시스템, 은행과 은행 간에 결제하는 시스템, 결제하는 장소를 둔다든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소프트웨어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금융결제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죠? 그것이 뭐 장소든 네트워크든 어떤 시스템이든 그죠? 그리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각 기관마다의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금융결제원이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 투자자가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A라는 회사, 이제 투자자가 여러 있잖아요. 그죠?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요. 예탁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탁결제원이, 요즘 뭐 투자하면은 정권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예탁투자, 투자자에게 바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탁결제원에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투자자의 정권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탁결제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권을 발행하는 업무,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한국예탁결제원이 되어진다. 자, 다음 제3금융권입니다. 대부업체, 사채업자가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3금융권을 이용해서 대금을 대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은행, 그 다음에 제1금융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제2금융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회사, 네 번째 기타 금융회사가 있는데 여신전문금융회사, 두 번째는 금융지주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네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적분정리 인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정책금융공사, 여섯 번째 한국투자공사,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금융보조기관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